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우리의 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내뱉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압박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진정한 성품이나 성격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강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과 가치관을 숨기기 어려워진다. 이럴 때 사람들은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성격, 도덕성, 미덕, 근성 등이 드러난다고 여긴다. 이렇게 인간성이 티나는 순간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눈물을 삼키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 채워진 감동과 따뜻함의 흔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고상함과 순수함이 바로 우리의 인간성이다. 인륜이 사라지고 타인을 헐뜯고 괴롭히는 등 점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도덕과 신의가 땅에 떨어진 요즘이다. 타고날 때부터 본성이 선과 악의 성품으로 가리어져 태어난 것이 아닐 텐데,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오로지 승자만이 인정받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 살면서 점차 인간성이 상실되어 간 것이 아닌가 싶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지금의 이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여전히 먼저 손 내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보태어 같이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이 관계를 무시한 채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우리는 삶의 험난한 길에 처한 순간 내면의 강렬한 빛을 발하는 법을 알고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과 도전을 거듭하게 하는 동안 우리의 반응과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 이러한 순간들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알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욕심과 잘못된 생각에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옳은 생각과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결국 다른 모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대부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부드럽게 흘러간다. 자기희생 그리고 사랑과 배려의 행위가 빛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새롭게 비춰진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표정을 부드럽게 만든다. 더욱 소중한 순간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도울 수 있는 때이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며 힘을 모은다면 우리의 인간성이 더욱 부드럽게 발휘된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며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말 그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며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성공하는 지혜를 배워보자.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일이 제일 어려운 순간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해야 할 때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끝장나거나 가족 간의 유대가 파괴되는 일은 고대 파라오 시대부터 있었다. 자존심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건 대부분 겪어봐서 알 것이다. 그런데 늘 믿어왔던 진리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지 한번 상상해보라. 어차피 질책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선수를 쳐서 스스로를 꾸짖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남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을 참아내느니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걸 듣는 편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를 내보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죄책감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싹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실수를 방어하려는 시도는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무리에서도 눈에 띈다. 스스로도 한 차원 높은 희열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게 요령껏 상대를 우리 생각 쪽으로 끌어오자. 우리가 틀렸을 때는 실수를 빠르게 열정적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나를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도 있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움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항복하면 기대 이상을 얻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말이다. 비난은 헛수고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기에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쓰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분개하게 만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꿀이지만 벌에 쏘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 잘못한 사람도 결코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 바꾸고 싶거나 다잡고 싶거나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괜찮다. 그렇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득이 되고 덜 위험하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집 현관이 더러울 때는 이웃집 지붕의 눈을 탓하지 말라. 내일 당장 누군가에게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묵은 원한으로 남을 행동을 하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한마디 던지면 된다. 그 비난이 아무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이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하자.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고 선입견이 가득하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휘둘리는 존재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기로 하자. 왜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로 하자. 비난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유익하고도 흥미롭다. 이런 태도야말로 관용과 친절을 낳는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그런데도 이걸 찬찬히 생각해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남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내 갈 길만 가면서 남을 책잡고 위협하고 어린아이나 직원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비난하고 상대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본다면, 자상한 한두 마디 말을 덧붙인다면, 상대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고인이 된 한 정치가는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방법을 썼던 걸까? 바로 모두에게 공정하고 옳은 방법이 무엇일지 열심히 찾아다닌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합의안이 뭐가 되었든 어느 쪽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중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워줘라.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분명히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체면을 깎는다면 그의 자존감만 파괴된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썼다. 상대의 눈에 비친 그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짓은 범죄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지만 그 칭찬이 구체적일 때 듣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느껴진다. 단순히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 기억하라.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한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첨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진심에서 우러났을 때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현명한 통찰에 귀 기울여 보라.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절반만 깨어 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을 아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산다.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도 여러 능력이 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최대치까지 사용하지 않은 그 능력 중 하나가 남을 칭찬하는 마법 같은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깨닫도록 자극해주는 능력 말이다. 비판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시들어버린다. 격려를 해주면 능력은 꽃핀다.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진 것은 모조리 칭찬하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RCA 설립자 오웬영은 늘 사람들에게 스스로 행동할 기회를 주었다. 비서에게도 무엇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었다. 비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실수를 통해 배우게 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실수를 바로잡기가 쉽다. 또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반항하기보다는 협조하고 싶어진다. 요령 없는 명령은 반감을 산다. 그 반감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그 명령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말이다. 질문으로 시작하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상대방의 창의성까지 자극되는 경우가 많다. 또 명령이 나오게 된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하면 그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저런 지시를 받더라도 발끈할 가능성이 낮다. 한 부품 공장에 어느 날 큰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도저히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직원들에게 작업 속도를 높여서 기한을 맞추라고 닥달하는 대신에 공장장은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상황을 설명한 뒤 만약에 이 주문 내용을 제때 생산할 수만 있다면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설명했다.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주문을 받아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작업 시간이나 작업 할당을 바꿔준다면 도움이 될까요? 직원들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으며 주문을 받고자 주장했다. 직원들은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접근했다. 결국 공장은 주문을 받아 생산한 후 제때 납품까지 마칠 수 있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우리의 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내뱉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압박감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진정한 성품이나 성격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강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과 가치관을 숨기기 어려워진다. 이럴 때 사람들은 행동이나 반응을 통해 그들의 성격, 도덕성, 미덕, 근성 등이 드러난다고 여긴다. 이렇게 인간성이 티나는 순간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눈물을 삼키지 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이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삶에 채워진 감동과 따뜻함의 흔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고상함과 순수함이 바로 우리의 인간성이다. 인륜이 사라지고
타인을 헐뜯고 괴롭히는 등 점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도덕과 신의가 땅에 떨어진 요즘이다. 타고날 때부터 본성이 선과 악의 성품으로 가리어져 태어난 것이 아닐 텐데,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오로지 승자만이 인정받는 경쟁 중심의 사회에 살면서 점차 인간성이 상실되어 간 것이 아닌가 싶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지금의 이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확실한데도 여전히 먼저 손 내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보태어 같이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이 관계를 무시한 채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우리는 삶의 험난한 길에 처한 순간 내면의 강렬한 빛을 발하는 법을 알고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과 도전을 거듭하게 하는 동안 우리의 반응과 행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 이러한 순간들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간성을 유지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성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알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욕심과 잘못된 생각에 어리석음을 반복할 때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짐으로써 옳은 생각과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결국 다른 모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대부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부드럽게 흘러간다. 자기희생 그리고 사랑과 배려의 행위가 빛나는 순간 우리는 타인에게 새롭게 비춰진다.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표정을 부드럽게 만든다. 더욱 소중한 순간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도울 수 있는 때이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화합하며 힘을 모은다면 우리의 인간성이 더욱 부드럽게 발휘된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며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를 참 괜찮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말 그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기며 대인 관계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성공하는 지혜를 배워보자.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일이 제일 어려운 순간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해야 할 때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끝장나거나 가족 간의 유대가 파괴되는 일은 고대 파라오 시대부터 있었다. 자존심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건 대부분 겪어봐서 알 것이다. 그런데 늘 믿어왔던 진리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지 한번 상상해보라. 어차피 질책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선수를 쳐서 스스로를 꾸짖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남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을 참아내느니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걸 듣는 편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용기를 내보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죄책감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싹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실수 때문에 생긴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실수를 방어하려는 시도는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보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사람은 무리에서도 눈에 띈다. 스스로도 한 차원 높은 희열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게 요령껏 상대를 우리 생각 쪽으로 끌어오자. 우리가 틀렸을 때는 실수를 빠르게 열정적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는 나를 방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도 있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움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는다. 항복하면 기대 이상을 얻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말이다. 비난은 헛수고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기에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쓰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분개하게 만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꿀이지만 벌에 쏘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 잘못한 사람도 결코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다. 바꾸고 싶거나 다잡고 싶거나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괜찮다. 그렇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득이 되고 덜 위험하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집 현관이 더러울 때는 이웃집 지붕의 눈을 탓하지 말라. 내일 당장 누군가에게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묵은 원한으로 남을 행동을 하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한마디 던지면 된다. 그 비난이 아무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이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하자.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고 선입견이 가득하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휘둘리는 존재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기로 하자. 왜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로 하자. 비난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유익하고도 흥미롭다. 이런 태도야말로 관용과 친절을 낳는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그런데도 이걸 찬찬히 생각해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적은가. 우리는 남의 감정을 함부로 다루고 내 갈 길만 가면서 남을 책잡고 위협하고 어린아이나 직원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비난하고 상대의 자존심이 다치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다.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본다면, 자상한 한두 마디 말을 덧붙인다면, 상대의 태도를 진심으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고인이 된 한 정치가는 서로 물고 뜯으려고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방법을 썼던 걸까? 바로 모두에게 공정하고 옳은 방법이 무엇일지 열심히 찾아다닌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합의안이 뭐가 되었든 어느 쪽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중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모든 당사자의 체면을 세워줘라. 우리가 옳고 상대방이 분명히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체면을 깎는다면 그의 자존감만 파괴된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비행사이자 작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썼다. 상대의 눈에 비친 그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는 짓은 범죄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지만 그 칭찬이 구체적일 때 듣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느껴진다. 단순히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 기억하라. 누구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한다.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첨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진심에서 우러났을 때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의 현명한 통찰에 귀 기울여 보라.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절반만 깨어 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자원을 아주 조금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산다.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도 습관적으로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도 여러 능력이 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당신이 최대치까지 사용하지 않은 그 능력 중 하나가 남을 칭찬하는 마법 같은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깨닫도록 자극해주는 능력 말이다. 비판 앞에서 인간의 능력은 시들어버린다. 격려를 해주면 능력은 꽃핀다.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진 것은 모조리 칭찬하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RCA 설립자 오웬 영은 늘 사람들에게 스스로 행동할 기회를 주었다. 비서에게도 무엇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었다. 비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실수를 통해 배우게 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실수를 바로잡기가 쉽다. 또한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반항하기보다는 협조하고 싶어진다. 요령 없는 명령은 반감을 산다. 그 반감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그 명령이 명백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말이다. 질문으로 시작하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상대방의 창의성까지 자극되는 경우가 많다. 또
명령이 나오게 된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하면 그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저런 지시를 받더라도 발끈할 가능성이 낮다. 한 부품 공장에 어느 날 큰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도저히 납기일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직원들에게 작업 속도를 높여서 기한을 맞추라고 닥달하는 대신에 공장장은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상황을 설명한 뒤 만약에 이 주문 내용을 제때 생산할 수만 있다면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설명했다.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주문을 받아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작업 시간이나 작업 할당을 바꿔준다면 도움이 될까요? 직원들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으며 주문을 받고자 주장했다. 직원들은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접근했다. 결국 공장은 주문을 받아 생산한 후 제때 납품까지 마칠 수 있었다.